2018년 10월 4일 저녁 8시경이었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주택가에서 화재가 발생해요. 처음에는 되게 작게 피어오른 연기였는데 이게 순식간에 골목을 뒤덮어 버려요. 조용한 저녁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불이 나니까 골목에 사람들이 달려나와서 불이야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잠시 뒤에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을 해요. 도착했을 때 불길은 3층 건물 전체로 다 번져 있었어요. 이대로 뒀다가는 주변 건물까지 집어삼킬 수도 있는 엄청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늦가을이었거든요. 또 얼마나 건조하고 불이 또 빨리 번지려고 했겠어요. 머뭇거릴 수가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대원들이 바로 진화 작업에 착수했고요. 확산을 막기 위한 사투를 벌이기 시작해요. 다행히도 화재가 거기에서 더 크게 번지지는 않고 진압이 돼요. 불길이 어느 정도 사그라들고 난 이후에 이제 대원들이 잔불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현장 수색도 해야 되고요. 건물로 진입을 합니다. 집집마다 문을 다 열어보면서 못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는지를 확인해요. 한 집, 두 집, 세 집 확인을 했는데 다행히 사람의 흔적은 발견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대원들이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그 집 내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걸음을 옮겨요. 대원들이 다른 집들이 아니라 이 집을 불이 시작된 집으로 추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관 주변을 보니까 그을음이 제일 많았고요. 사람들이 이 집에서 연기가 새어나왔다 이런 식으로 증언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그 집 앞에 도착을 해서 내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손잡이를 잡았어요. 근데 대원들이 뭔가 이거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표정이 싹 굳어집니다. 문이 잠겨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경우는 두 가지예요. 이 집에 아무도 없거나 아무도 빠져나오지 못했거나. 강제 진입을 결정해요. 시건장치를 부수고 문을 엽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자마자 이 대원들의 불안이 현실이 되어 있었어요. 현관문 앞에 50대 여성이 이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좀 약하게나마 숨이 좀 붙어 있긴 했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전신엔 다 화상이 정말 심하게 입은 상태였고요. 유독가스를 너무 많이 흡입한 상태였던 거예요. 빠르게 응급실로 이송이 돼서 치료에 들어가긴 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9일 뒤에 화상 및 폐혈증 쇼크로 이 여성이 사망하게 돼요. 수색을 해보니까 이 집 안에 여성 말고는 다른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화재 조사관이 이제 화재 원인을 밝혀야 되잖아요. 조사를 시작해요. 일단은 화재 패턴 그리고 연소 상황을 한번 살펴봅니다. 화재 패턴은 가장 이제 중점을 두고 살피는 부분이라고 해요. 이 화재 패턴의 끝에 불이 시작된 곳인 발화 지점이 있거든요. 얼마 뒤에 조사가 끝났고요. 이 조사관이 발화 지점을 딱 지목을 하는데 다름 아닌 화장실 문 앞 바닥인 거예요. 이에 덧붙여서 뭐라고 판단을 하냐면 이번 화재는 발화가 아니라 방화입니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일단은 이 발화 지점의 화재 패턴 자체가 전형적인 그 휘발유로 불지르는 그런 방화 흔적하고 되게 유사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발화 지점의 위치예요. 만약에 뭐 전기 합선이나 뭐 이런 사고로 인해서 불이 났다고 하면은 전기가 보통 많이 쓰이는 주방이나 뭐 콘센트 중심으로 발화 지점이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 화재는 화장실 앞에 맨바닥이었던 거죠. 여기는 고의적 방화가 아니면 불이 붙기가 힘든 위치입니다. 조사관의 판단이 정확했어요. 현장 감식 결과 화장실 앞 바닥에서 인화물질이 검출이 된 거죠. 방화 증거가 지금 발견이 됐잖아요. 이 화재는 더 이상 사고가 아닌 거예요. 경찰이 이제 소방서로부터 자료를 인계를 받고 이제 화재가 어떻게 벌어지게 된 건지를 밝히기 위해서 수사에 들어가요. 가장 먼저 이 사망한 여성에게 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지 동거인이 있는지 이것부터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이 피해 여성, 사망한 여성이 20대 딸인 이 씨, 그러니까 25살 이 씨하고 단둘이 이 집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씨를 불러요. 딸을 불러요.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벌입니다. 화재 경위에 대해서 뭐 알고 있는 게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화재 당시에 어머니가 그 집에 있을 때 본인은 어디에 있었냐 이런 거를 물어봤는데 여기서 이 씨가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저 엄마 심부름으로 신호를 구해다 줬습니다. 사다 주고 나갔는데 엄마가 그걸 가지고 불을 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불을 낸 것 같다라고 지금 딸이 말을 하는 걸 딱 들었을 때 수사팀이 이거를 선뜻 믿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이미 피해자는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교차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씨, 딸에 대한 수사를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딸 이 씨에 대한 되게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해요. 첫 번째 정황은 이 씨의 문자 내용이었어요. 사건 이후에 이 씨가 친척들 그리고 주변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나눴던 문자를 보면요.
이상한 건 어머니가 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사망한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게 맞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거죠. 경찰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씨는 사건 이전에도 "어머니가 이런 시도를 했었다."라는 내용의 문자도 보냈습니다. 이게 다 확인이 됐어요. 근데 정작 이런 내용들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이제 이 씨가 진술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조사 당시에 이 씨가 진술한 내용에는 없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들이 본인이 그랬잖아요. "엄마가 스스로 불을 질렀다." 이렇게 주장했던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엄마는 원래 그런 시도를 했었다라는 거를. 근데 이거를 왜 진술을 하지 않았는지는 조금 의문스러워요. 자, 두 번째 수상한 정황은 이 씨의 인터넷 검색 기록이에요. 검색 기록을 보니까 진짜 수상하다 못해 소름 끼치는 단어들이 가득했어요. 신어를 이용한 방화, 뭐 그런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살인 청부. 수사팀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바로 이 수사 내용을 가지고 이 씨를 압박해요. 자, 여기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자신이 불을 냈다고 자백을 합니다. 근데 그 방화에 이유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사실 엄마만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다. 나도 그냥 가려고 했다." 그러니까 계획적 살인은 아니었다라는 거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재판 때까지 같은 주장을 해요. 들어보시면 진짜 화가 납니다. 수사팀이 이제 이 씨의 주장을 듣고 나서 "그러면 왜 모친하고 함께 그런 선택을 하려고 했냐? 그 이유는 뭐냐?" 이 씨가 되게 머뭇거리는 거예요. 근데 딱 그 타이밍에 수사팀이 기습 질문을 던집니다. "채무 때문이냐?" 이미 어떤 사실을 하나 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씨가 8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유력한 동기로 추정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딱 봐도 지금 8천만 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이 돈을 노린 이 씨의 범행이다라고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친이 사망을 한다고 해서 이 씨가 얻는 이득이 없거든요. 뭐 사망보험금을 미리 가입해 놨던 것도 아니고요. 집에 돈이 많아서 뭐 상속받을 재산이 많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 상속받을 재산을 가지고 빚을 갚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 씨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들어봐야 되거든요. 채무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이제 사건에 대해서 진술을 하기 시작해요. 사건의 모든 발단은 이 씨의 빚이었어요. 당시에 이 씨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카드 연체금을 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되게 많았대요. 여기저기서 막 카드를 다 돌려막고 여기저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다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돌려막기 식으로 대금을 치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땅한 수입도 없었거든요. 이런 나중에 대출이 안 되잖아요. 결국 어디로 간다? 사채에까지 손을 벌립니다. 그렇게 빚이 불어나고 불어나서 8천만 원까지 불어난 거예요. 나중에 막 채무상환 압박까지 시달리게 됐고요. 결국에는 이제 궁지에 몰리다 못해서 사건 3일 전이었던 10월 1일에 어머니한테 "나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채무 사실을 털어놓게 된 거죠. 그때 어머니가 엄청나게 질책을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했던 사건하고 되게 비슷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지 않을 부모가 사실 흔치 않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더 크게 분노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씨가 이랬던 게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2014년에도 이미 어머니가 이 씨가 저질러 놓은 그 수천만 원의 빚을 대신 갚아준 적이 있었던 겁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형편에 또다시 딸이 말도 안 되는 뭐 8천, 1억에 가까운 빚을 졌다? 엄마가 열이 안 받을 수가 없죠. 절망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제 모녀가 다툼을 벌였대요. 어머니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 막 이러면서 "같이 죽" 이러면서 막 이 씨를 질책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씨는 심리적으로 자신이 극도의 압박감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해요. 일방적인 주장이에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진짜 이런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합니다. "내가 성매매라도 해서 채무 변제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진짜 내 몸이라도 팔아 가지고 다 갚을 거야." 엄마 마음을 진짜 후벼 파는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엔 어머니가 "그래 내가 갚아줄게." 하고 나서 일을 구해서 일을 하러 나갔다는 거죠. 12시간 동안 설거지하는 알바를 했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에도 이 모녀의 갈등이 며칠간 이어졌습니다.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이 씨는 어머니의 질책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다."라는 이유로 엄마에게 완전히 원망의 마음을 품고 잘못된 생각을 품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경찰은 이 씨가 본인은 살고 어머니는 죽이겠다라는 결심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본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요.
자, 10월 4일에 집 근처 철물점으로 향했고요. 신호 2통을 구입해요. 철물점 사장님한테는 어머니 심부름이에요. 이렇게 대충 둘러대고 구매를 했대요. 이런 걸 물어보나 봐요. 이게 뭐 마약 제조라던가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디에 쓰려고 하세요? 이렇게 사용처를 묻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몰래 신호를 사서 집으로 돌아온 이 씨는 언제 불을 지를지 타이밍을 엿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녁 7시 36분에 이제 어머니가 씻으러 이제 욕실에 들어갔거든요. 그때를 틈타서 어머니가 물을 틀자마자 신호 2통을 들고서 이제 화장실로 향합니다. 화장실 문 앞에다가 한 통을 다 들이부었고요. 나머지 한 통은 거실, 주방, 집안 곳곳에다가 다 뿌려놨어요. 불이 퍼질 수 있게끔. 그리고 다시 화장실 앞으로 돌아와서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서 불을 붙이고 바닥에 던져버립니다. 순식간에 집안 전체를 집어삼켰어요, 불이. 주저없이 불을 질렀죠. 근데 불이 얼마나 빠르게 붙는지 아시죠? 본인도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본인 말로는. 처음에 자신이 먹었던 마음과는 다르게 자기 혼자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대요. 그런데 그렇게 겁을 먹고 도망쳤다라고 말하는 그런 와중에 이 씨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세요? 현관문을 잠가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도로 불길이 치솟은 거를 나중에 알아차렸다고 했을 때 집 밖으로 나오는 거는 불가능해요. 어머니 입장에서요. 출입구를 찾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아도 엄마는 나오기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혹시라도 엄마가 나와서 엄마가 죽지 않을까봐 문을 잠가버린 겁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샤워를 하다가 뒤늦게 이제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고요. 대피를 하려고 했지만 이미 문 앞이 다 불길에 휩싸여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기름으로 생긴 화재잖아요. 물로 불을 끄려는 시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에 어머니는 현장을 벗어나지 못했고요. 전신 화상에 유독가스에 질식을 해서 문 앞에 쓰러져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 이거는 전문가의 의견이긴 한데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운 가능성을 하나 제시했거든요. 어머니가 탈출하지 못한 이유가 샤워를 해서이기도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딸을 찾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딸이 집에 있다라고 이제 어머님은 알고 있었잖아요. 어머니 입장에서 방금 전까지 같이 있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불이 나니까 딸을 찾느라고 대피가 늦어진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불이 계속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안을 돌아다니다가 점점 불은 더 세지고 출입구를 찾기도 어려워지고 유독가스 중독에 또 화상을 입고 쓰러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이 불이 나를 죽이려고 딸이 질렀다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그렇게 이 씨는 존속살해 및 방화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요. 검사 측은 이 씨의 범행이 되게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 근거로 발화 지점을 들어요. 화장실 앞이었잖아요. 어머니가 씻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화장실 앞에다 불을 지른 거는 이건 죽으라는 거다. 살인의 고의를 드러낸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불이 붙은 직후에 화재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고 도망치고 문 잠그고 어머니가 신호를 구입해달라고 부탁했다라는 그런 허위 진술을 한 점, 이런 것들을 덧붙였어요. 그럼 이 씨의 변호인 측에서는 뭘 주장했을까? 그러니까 이 씨의 행위로 인해서 어머니가 사망한 건 맞는데 이것도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과다한 채무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질책을 당했고 어머니만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 질책을 안 하고 그래 엄마가 갚아줄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2015년부터 조울증, 우울증 이런 불안 증세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살인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살인죄 양형 유형 중 제1유형인 참작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얼마가 나왔냐?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징역 22년이었습니다. 이 씨의 살인 행위가 계획범죄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재판부는 어머니는 분명히 채무 변제를 약속하면서 이 씨를 달래줬다. 그런데 함께 죽자라는 어머니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씨가 갑자기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할 정도로 궁지에 몰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라면서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도 수천만 원의 그 이 씨의 채무를 변제해 줬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을 어머니 혼자 선택한 일로 은폐하려고 했고 구호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삶을 돌이켜보면 사랑하는 자식에 의해서 단 하나뿐인 생명을 잃게 된 심정을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다면서 이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합니다. 양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해요. 항소심에서 변호사는 이번에 무슨 말을 하냐, 이 씨의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요. 그 이 씨의 남동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받았던 어떤 상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일단 이 씨에게는 1급 장애가 있는 남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지다 보니까 어머니가 일을 하시는 동안에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이 씨가 동생을 간호를 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어린 시절에 이혼을 했고요. 그러던 2015년에 이제 남동생이 사망을 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정신적인 괴로움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미 수천만 원의 빚을 갚아준 건 2014년이었거든요. 동생이 사망하기 전입니다. 이 씨 측은 이 2015년에 얻게 됐던 우울증으로 인해서 낭비벽이 생겼다. 통제가 되지 않고 큰 채무를 떠안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동생의 사망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졌던 것, 그리고 낭비벽이 생겨서 밑바닥까지 갔던 것, 이런 것들을 본인이 엄마한테 울면서 털어놨었는데 어머니가 여기서 질책을 했다. 여기서 뭔가 심리적으로 무너졌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어머니로부터 막 정서적, 언어적, 물리적인 그런 폭력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이 가출한 적이 있었다라는 말도 했었고요. 자, 항소심 재판부가 이 부분을 들어요. 그래서 5년을 감형해서 징역 17년을 내립니다. 이번 범행이 피해자로 인해서 촉발된 측면도 있다라는 점을 인정한 거죠. 이 씨에게 유리하게 참작을 한 건데요. 뭐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판결문에 적힌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어릴 때부터 체벌과 폭언, 감금 등을 당했다. 이로 인해 중학생 때 가출을 하기도 했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남동생이 사망 후 죄책감 등을 해소코자 충동적이고 무절제한 생활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모친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했다. 사건 며칠 전 채무 문제를 솔직하게 털어놨을 때도 언어적, 정서적 폭력을 당했다. 범행 무렵에는 해리장애와 유사한 스트레스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친척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재산을 목적으로 한 사례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힙니다. 범행을 저지른 동기를 좀 유리하게 고려를 한 거예요. 재판에서 이제 이 씨와의 면담을 통해서 파악했던 의견을 청취했는데 재판부가 이 씨의 불우했던 성장 과정, 남동생이 장애를 갖고 사망하게 된 것에 대한 죄책감, 이후에 무절제한 채무 부담을 어머니에게 털어놓았으나 질책받고 무너진 과정, 이런 것들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감형된 것마저도 가혹하다고 상고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엄마를 죽여놓고 거기에 대해서 벌을 줬더니 그것도 깎아줬더니 이것도 가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걷어가야 돼요, 진짜. 상고심에서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고요. 이 씨는 그렇게 존속살해범으로 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재판 결과는 좀 아쉽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했던 그 양형 이유가 조금 기억에 남아서 말씀을 드려봐요. 어머니의 목숨을 빼앗는 죄는 평생 징역을 살아도 갚을 수가 없다. 어머니에겐 단 하루도 주어지지 않지만 피고인에게는 17년이나 주어진 이 시간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25세의 피고인이 40대 중반이 되기 전에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5년을 감형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입니다. 이 어머니가 되게 모질게 말하고 딸을 질책했을 거예요. 그랬겠지만 사실 본심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딸이 그렇게 사고를 치는데 좋은 말 나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 씨가 채무를 털어놨던 그날 어머니가 바로 알아보고 시작한 게 있었어요. 하루 12시간 식당 아르바이트였습니다. 또 자기 몸을 갈아서 딸이 사고 친 걸 갚아주려고 했었던 거죠. 그 큰 빚을 갚아주고 나서 또 이런 어려움을 본인이 직접 감당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자신의 고통,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 나 과거에 그렇게 힘들었어. 근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해? 여기에만 매몰돼서 엄마를 원망하고 신호를 꺼내들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죠. 그것도 자신을 위해서 아무 계산 없이 무슨 일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마지막 내 편이거든요. 그런 엄마를 죽인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언젠가는 본인이 저지른 짓을 내가 대체 뭘 했던 거지? 이러면서 감당하지 못할 만큼 힘든 상황이 이 사람한테 과연 올까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신경 변화가 어떻게 흘러갈지 타인이기 때문에 저는 모르지만 엄마가 있는 집에 불을 질러놓고 문을 잠그고 나갔을 때부터 그렇게 엄마를 죽이고도 항소했던 그때부터 이런 기대는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사건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